멍청함에도 등급이 있다면 이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국가적 재앙입니다. 역사를 보면 포악한 폭군들이 있습니다. 백성을 착취하고 신하를 마음대로 죽이고 권력을 남용한 왕들이죠. 물론 그런 왕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더 무서운 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왕입니다. 폭군은 적어도 자신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세 명은 다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으면서 자신의 곁에 이순신 같은 명장이 있어도 질투해서 제거하고 유성룡 같은 충신이 있어도 외면하고 결국 자기 손으로 나라의 무덤을 판 왕들입니다. 단순히 본인만 망한 게 아닙니다. 주변을 망치고 자식을 망치고 끝내 나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조선 역사 최악의 무능 결정체 3인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3위는 선조입니다. 1590년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황윤길이 조선 조정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납니다. 직접 일본 땅을 밟고 왜군의 병력을 보고 그들의 전의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고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이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일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허탈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려면 군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고쳐야 합니다. 무기를 정비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들입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대비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없는 척하는 것이 훨씬 편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조, 무능의 본질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 그 아니라고 무책임한 선택이 불러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1592년 4월 임진왜란 20만 왜군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선조의 무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가 보여준 행동은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선조는 한양을 사수하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한 약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라의 군사가 막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설마 임금이 우리를 버리겠냐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진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단 하루였습니다. 약속한 바로 다음날 밤 선조는 몰래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야반도주입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임금의 수레가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믿었던 임금이, 지켜주겠다던 임금이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른 곳이 경복궁이 아니었습니다.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혜원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임금이 백성을 버린 그 순간 백성도 국가 시스템 전체에 등을 돌린 겁니다. 수백 년간 자신들을 올가매고 억눌러온 신분제의 증거물을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왕이 먼저 계약을 파기했으니 백성도 그 계약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내가 왜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느냐는 것이죠. 임금 한 사람의 무책임한 도주가 조선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도망치는 길에 임진강에 있는 배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왜군이 배를 이용해 추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왜군만 막은 것이었습니까? 전쟁을 피해 강을 건너려던 수많은 백성들의 탈출로까지 한꺼번에 끊어버린 겁니다. 왜군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쳐야 할 백성들이 강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건너야 할 강 앞에서 배도 없이 뒤에서는 왜군이 밀려오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임금 한 사람의 도주를 위해 수만 명의 백성이 죽음의 위협 앞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나라가 백성을 버린 것도 모자라 백성이 살 길마저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선조가 자신의 백성에게 한 짓입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왕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선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백성을 버리고 탈출로까지 끊어버린 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선조 무능의 진짜 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전쟁 중에 나라가 불타는 와중에 임금이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고 조선이 무너져 내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두 사람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었고 육지에서는 광해군이었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에서 연이어 왜군을 격파하며 조선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가 도망치는 동안 직접 전장을 누비며 의병을 모으고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친 아버지보다 싸우는 아들을 더 믿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광해군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백성들의 신망이 두 사람에게 쏠릴수록 선조는 안도하는 대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도망치는 동안 저들이 싸워서 영웅이 됐다. 저들이 칭송받을수록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선조의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행동에 나섭니다. 이순신에게 억지 죄목을 씌웠습니다. 명나라 장수의 요청을 무시했다는 것, 출전 명령을 어겼다는 것, 구실은 만들면 됐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를 잡아다가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백의종군을 명했습니다. 아무 계급도 없이 일반 병사로 전장에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빠진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1597년 칠천량해전, 조선 수군이 단 하룻밤 사이에 괴멸됐습니다. 이순신이 그토록 공들여 키워온 전선 수백 척이 불탔습니다. 수군 병사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조의 질투 하나가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방패를 임금 스스로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선조가 남긴 마지막 민낯입니다. 전쟁 전에는 눈을 감았고 전쟁 중에는 도망쳤으며 전쟁이 한창일 때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을 질투에 짓밟았습니다. 선조가 3위인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인조입니다. 선조가 무능했다면 인조는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선조는 적어도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처음에는 기용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다릅니다. 모든 갈림길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최악의 선택만 골라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오답만 골라 찍는 학생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인조입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권좌에 앉았습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이 반정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에게는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교였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치우치지 않는 실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가 요구하면 적당히 응하면서도 급성장하는 후금의 힘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왕이 되자마자 이 외교 노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광해군이 한 것이라면 무조건 틀렸다는 식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겁하고 치사한 것이라 규정하고 명나라만을 섬기는 친명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그때 이미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후금은 더 이상 변방의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세력을 키워 중원을 위협하는 거대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나라에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조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후금을 오랑캐라 부르며 깔봤습니다. 야만족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으로 군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의 군대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뒤인 1636년 더 강해진 청나라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두 번의 전쟁 모두 인조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터지자 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도망쳤습니다. 선조처럼 말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내려오자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빠르게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한산성이었습니다. 험준한 산 위에 고립된 채 한겨울 추위 속에서 청나라 대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성 안에는 군량도 부족했고 병사도 부족했습니다. 밖에서는 구원군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45일이었습니다. 그 45일 동안 인조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버팀의 끝은 항복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우고둘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의식입니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라 부르던 청나라 황제 앞에서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그것도 9번씩이나 차가운 겨울 땅에 이마를 박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지켜보던 조선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느꼈을 굴욕감이 어땠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조의 무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병자호란의 결과로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린대군이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현세자는 그 8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에서 새로운 세계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서양 문물을 접했고 천주교 신부 아담 샬과 교류하며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1645년 마침내 귀국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인조는 아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청나라에 너무 가까워진 건 아니냐고, 새로운 문물에 물든 건 아니냐고. 아버지가 굴욕을 당하는 동안 아들이 적국에서 성장해 돌아왔다는 사실이 인조에게는 이협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살 의혹이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부인인 강빈을 사약으로 죽였습니다. 손자들은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고 그 중 2명이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나라를 2번이나 전쟁터로 만들고 치욕의 항복을 한 것도 모자라 조선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아들과 손자들마저 스스로 지워버린 왕. 이것이 인조입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1위는 고종입니다. 선조는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인조는 나라를 2번이나 전쟁터로 만들고 치욕의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은 그 둘보다 더합니다. 선조와 인조의 시대에는 그래도 나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시대가 끝나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500년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1위입니다. 고종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종은 노력했다고, 아관파천도 했고 대한제국도 선포했고 헤이그 특사도 보냈다고 맞습니다. 고종은 분명히 무언가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고종을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위험한 왕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왕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릅니다. 고종은 노력하는 무능이었습니다. 뭔가를 계속했지만 그 모든 시도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것은 1863년입니다. 당시 조선은 안팎으로 위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있었고 밖으로는 서양 열강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쇄국으로 응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직접 권력을 잡은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향은 바뀌었지만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문을 닫았다면 고종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압박에 의해 강제로 열린 문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종시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스로 설 힘을 기르는 대신 또 다른 누군가의 힘에 기대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패턴은 고종의 재위 내내 반복됩니다. 고종의 외세의 의존 패턴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선의 임금이 나라를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친 사건입니다. 경복궁을 떠나 외국 공관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유는 일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의주로 도망쳤다면 고종은 외국 공관으로 도망쳤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조선 땅에 있는 외국 건물 안에서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것도 무려 1년 동안이나. 그 1년 동안 조선의 이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러시아에게 삼림, 체벌권을 넘겼습니다. 광산 채굴권을 넘겼습니다. 각종 이권이 열강에 손으로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몸을 피하는 대가로 나라의 살을 내어준 겁니다. 1년 뒤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간판을 바꾼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선언처럼 보입니다.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황제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외교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간판만 황제였지 실질적인 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근대적으로 개혁하지 못했고 자주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황제라는 이름 뒤에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국제 정세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고종이 기대던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땅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이 이겼습니다. 고종이 기댈 러시아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고종은 이번에는 미국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이라면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은 뒤였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를 미국이 묵인하는 대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묵인하는 거래였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조선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이 줄을 바꿀 때마다 이권을 내주면서 버텨온 그 방식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결국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나라는 있지만 외교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고종은 이 조약이 무효라며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조선의 특사를 회의장에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힘없는 나라에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명분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힘을 기르는데 수십 년을 허비한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500년 역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조, 인조, 고종, 이 세 명의 왕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잔인했다고요? 아닙니다. 셋 다 잔인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게을렀다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선조는 신하들과 끊임없이 논쟁했고 인조는 명분을 위해 싸웠으며 고종은 뭔가를 계속 시도했습니다. 이 세 왕의 진짜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고문하고 백의종군을 시키면서
자신이 기강을 바로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에 맞서다 삼전도에서 이마를 찌우면서도 자신이 명나라를 향한 대의를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고종은 나라의 이권을 하나씩 내주면서도 자신이 외교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조는 도주를 전략이라 불렀습니다. 인조는 굴욕을 명분이라 불렀습니다. 고종은 의존을 외교라 불렀습니다. 이름만 바꿨을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거운 교훈입니다. 무능한 리더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을 곁에 두는 대신 그 사람을 견제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립니다. 자신의 힘을 기르는 대신 남의 힘에 기대려 합니다.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그 결과는 오롯이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돌아옵니다. 선조 때는 임진왜란으로, 인조 때는 병자호란으로, 고종 때는 나라를 잃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잘못된 리더를 알아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질투하는 리더, 현실을 외면하는 리더, 자신의 힘을 기르는 대신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리더, 그 리더가 나라를 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567년 전 단종의 이야기에서, 400년 전 임진왜란에서, 120년 전 경술국치에서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